며느리와 시어머니, 왜 늘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제 친구는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며느리를 둔 어머니들도 요즘 젊은 세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갈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도 이미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고전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에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한다. 화합하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니까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조화가 가능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어떤 세상에서 자라셨나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큰 가족이 함께 살면서 위서른의 말씀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게 당연했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며느리들은 어떤가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란 세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남편과 평등한 관계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들이죠.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명절이에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벌어지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애야, 나물 무치는 건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해온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해봐.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40년 전 방식이 지금도 맞다고. 나는 내 몸에 맞는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답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쯧쯧,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시집 와서는 시댁 방식을 따라야지. 며느리는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집이 센 건 누군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대화에서 누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거고, 며느리는 자신만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은 거죠.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시어머니 세대의 가치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험 많은 어른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시죠.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믿으세요. 참고 견디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 세대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이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방식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집안일은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소통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고 믿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언어 사용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돌려서 말하는 문화에 익숙해요. 음식이 좀 싱겁다고 하시면 소금을 더 넣으라는 뜻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물으시면 집안일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뜻이죠.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합니다. 소금을 더 넣어달라고 직접 말하고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대화하자고 하죠.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취향,
청소 방식, 육아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다 해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그래야 정서가 안정된다고.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육아서에는 아이가 스스로 달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엄격하게 훈육을 하면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시죠. 저렇게 어린 것을 왜 혼내나. 우리 때는 아이는 사랑으로만 키웠는데. 이런 차이들이 쌓이고 쌓이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방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내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도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시고 며느리도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서로 나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보라.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런 방식을 고집하시는지, 며느리가 왜 다른 방식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서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평생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시면서 나름의 성공을 경험하셨어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가정을 잘 꾸려오셨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에게도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며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공부와 경험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개성과 방식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사실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공자의 지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효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어른 뜻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효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효도하려면 자기 의견은 접어두어야 한다. 참고 견디는 게 진짜 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효는 전혀 다릅니다. 공자는 제자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실 때는 부드럽게 가나는 것도 효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거라는 뜻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애야, 감기 걸렸으니까 뜨거운 물에 소금 넣어서 마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전통적인 효의 개념으로는 며느리가 네, 어머님하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의학 지식이 있어서 그 방법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진정한 효 정신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 저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마음 너무 잘 알겠어요. 다만 요즘에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뭔가요?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예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죠. 며느리가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지쳐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고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게으르다, 살림살이를 제대로 안 한다고 나무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를 이해하신 시어머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억지로 강요당한 효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효가 생기는 거죠.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난이 지향친. 단순히 좋은 얼굴로만 대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성스럽게 모시되 그 마음이 공경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를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적용해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억지로 하는 척하는 효보다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 때 며느리가 불평불만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만 네, 어머님 한다고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어머님처럼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어머님의 손맛을 배우고 싶으니까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인정받는다고 느끼시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새로운 방식에도 관심을 보이실 수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느껴질 때 속으로만 참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 건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시는 모든 조언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어머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다만 저도 제 나름의 방식이 있어서 혹시 두 방법을 함께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님께도 배우고 제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끼시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의견도 들어주려고 하실 겁니다. 공자는 효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말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되 부모가 진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며느리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며느리가 진짜 해야 할 효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끔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외로우실 때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지혜와 경험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도 지키는 거예요. 무리해서 쓰러지면 오히려 시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니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에게 진정한 효를 바라신다면 먼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며느리의 의견도 듣고 며느리의 방식도 인정해 주시고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강요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가 말한 효의 핵심은 결국 상호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교류예요. 예를 들어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방식대로 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내 경험도 들어보고 내 생각도 말해봐.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며느리도 제 방식이 맞아요라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어머님 방식의 좋은 점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효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순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면 며느리도 효로서 응답하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효를 실천하면 시어머니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말하는 방식이에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뜻이죠. 실제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중 70% 이상이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 가지 상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보시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걸 봐봐. 며느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뭘 그렇게 트집 잡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해져요. 시어머니는 또 말합니다. 아이고 고집도 참. 오래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갈등만 깊어질 뿐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을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오랫동안 써온 방법인데 한번 해볼래? 며느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단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며느리도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방법도 나름 장점이 있어서 어머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공자가 말한 대로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을 키우는 말이 있고 갈등을 줄이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말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 와서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어요. 반면에 갈등을 줄이는 말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제안의 형태로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이 방법도 있어. 함께 해보자. 내 생각은 어때? 우리 같이 알아보자. 현실 대화 장면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이래요. 아이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고 싶다. 내 경험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았는데. 며느리의 속마음은 이래요. 아이가 아픈 건 나도 걱정이야. 하지만 요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서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갈등을 키우는 대화를 보면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감기에는 생강차가 최고야. 무조건 이걸 먹여야 해. 며느리가 답합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그런 방법 안 써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우리 애들 다 이렇게 키웠어. 갈등을 줄이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네. 내 경험으로는 생강차가 도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가 답합니다. 어머님 마음 너무 고마워요. 아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알겠어요. 생강차도 좋을 것 같은데 소아과에서 추천한 방법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훨씬 부드럽고 협력적이죠?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고요.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님을 존경해요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드리는 게 더 진심이 전해지겠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내가 소중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더 감동적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적절한 말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드리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하게 전달되죠.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뭔가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까봐 내가 미리 해놨어라고 한마디 하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함께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조언을 하시면 며느리는 간섭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며느리가 여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 같은 조언도 도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피곤하실 때 뭔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분 좋으실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공자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했어요.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행동. 이것이 지혜로운 소통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은 더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실 때 며느리가 진심으로 들어드리면 시어머니는 기뻐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시죠? 며느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도 시어머니가 끝까지 들어주시면 며느리도 어머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느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중간에 끊고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박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요. 공자가 강조한 것처럼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말의 비결은 이거예요. 비난 대신 질문하기, 지적 대신 제안하기, 강요 대신 대화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기.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화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갈등하는 걸까요? 서로 미워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 반대예요. 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은 사람다움, 즉 상대를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며느리를 미워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뿐이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려고 다른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시도하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자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활력을 가져다 드려요. 새로운 정보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젊은 에너지로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르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조화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 실천은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겨요.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한다고 생각하거나 집안의 주도권을 두고 싸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는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해요. 집안에는 경험 있는 어른의 지혜도 필요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인 거죠. 이걸 인정하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가능해져요. 두 번째 실천은 함께 웃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갈등이 깊어지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서로 얼굴 보기도 어색하고 대화도 줄어들죠. 이럴 때일수록 작은 웃음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TV를 보면서 웃거나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나누는 거예요. 웃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함께 웃으면 그 순간만큼은 갈등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실천은 갈등이 많은 주제들을 미리 대화로 정리하는 거예요. 명절 준비, 손주 양육, 집안일 분담, 이런 것들은 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렇다면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어머님, 이번 명절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대화의 문을 여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만큼 음식을 잘 못해서 항상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거든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시어머니가 답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그럼 채소 다듬는 일이나 설거지는 내가 해줄래?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명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도와주는 걸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게 됐고, 며느리는 어머님이 정말 많은 일을 혼자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결국 그해 명절은 둘 다에게 가장 편안한 명절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돼요. 한 가지 주제에서 성공하면 다른 주제들도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번째 실천은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어머니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며느리가 인정하고 표현해주면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세요. 며느리의 장점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시어머니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 며느리도 자신감을 얻게 돼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스승으로 여기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며느리에게서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배우는 거죠. 다섯 번째 실천은 감사 표현하기예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봐주시면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집이 깔끔하네.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 표현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억지로 하는 감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실천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공자가 말한 인의 정신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 남남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인연을 갈등의 씨앗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열매로 키울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공자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다. 정말 깊이 있는 말이에요. 가정이 단순히 같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공자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은 서로 다른 세대의 차이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 차이를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왜 저렇게 틀리게 생각하지? 가 아니라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효는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순환이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되 자신의 방식도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견을 들어주시되 자신의 조언도 부드럽게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르침은 말 한마디의 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될 수도 화해가 될 수도 있어요. 비난 대신 질문하고 지적 대신 제안하고 강요 대신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배려만 있어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가르침은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예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오늘 하루 며느리에게 또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 번 하기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집안일 해줘서 고마워. 항상 우리 가족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마워. 손자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작은 감사 표현 하나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실천 과제는 내 말투에서 지적과 비난 대신 따뜻한 제안으로 바꾸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 를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로 바꿔보세요. 그건 틀렸어를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이 방법도 있어로 바꿔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대가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로 바꿔보세요. 말투만 바꿔도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실천 과제는 세대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을 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의 새로운 방법을 볼 때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감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비슷한 말을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이 정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편안하면 남편도 편안해지고 아이들도 편안해져요. 결국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죠.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도 바로 이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사회의 평화로 이어지고 사회의 평화가 세상의 조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느냐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좋은 관계는 그 두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남편에게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한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은 게 가장 큰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본인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벗이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또 있을까요? 2500년 전 공자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소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로 대화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집을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거예요.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